결혼 6일째 아침, 나는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떴다.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슬리퍼가 현관에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옷장을 열었다. 내가 사준 옷들, 원피스, 니트, 외투 전부 사라져 있었다. 여권도, 화장품 파우치도, 캐리어도 6일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그 캐리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는 박도준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9에 처음 해본 결혼이었다. 3천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6일 만에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다고 했다. 22에 공장에 들어가서 30에 반장이 됐고 35에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다. 40이 넘어서는 직원 12명을 둔 사장이 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밤 10시에 마지막 불을 끄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정신 차렸을 때는 47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기들은 다 결혼해서 애들 대학 보낼 나이가 됐고 나만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명절 때마다 형네 집에 가면 형수가 밥상 차리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도준아, 너도 이제 장가 좀 가라. 엄마 살아계실 때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지. 형수, 나 같은 놈 누가 받아줘요. 뭔 소리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있고 얼굴도 못생긴 것도 아닌데. 형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야,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이 한다. 베트남, 필리핀 좋은 여자들 많대. 나는 코웃음을 쳤다. 형, 그거 사기 많다던데요. 에이, 업체 잘 알아보면 돼. 내 후배도 베트남 여자 데려왔는데 얼마나 살림을 잘해.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 국제결혼 베트남. 수십 개의 업체 광고가 떴다. 화면 가득 젊고 예쁜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창을 닫았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검색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 나는 결국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김 실장이라는 40대 남자였다. 목소리가 능글능글했다. 아, 사장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업체가 이 바닥에서 15년 됐어요. 사고 한 번 없이 3,000쌍 넘게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나? 사장님, 우선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3일 뒤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번듯한 곳이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직원도 여러 명 있었고 벽에는 성운 커플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김 실장이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입니다. 재산은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공장 하나 있고 빌라 하나 있습니다. 오,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베트남 여자들이요. 한국 남자 정말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벌잖아요. 거기다 사장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23살, 25살, 28살. 다들 젊고 예뻤다. 사장님,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어색하게 사진들을 넘겼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결혼 의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면접 보고 가족 조회까지 다 합니다. 사기칠 여자들은 애초에 거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희 믿으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나는 2번 망설였다. 중개비만 1,380만 원. 거기에 베트남 현지 체류비, 비행기가, 신부 측 지참금, 혼례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공장 돌리면서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김 실장님, 이거 혹시 환불은? 사장님, 저희가 사기꾼입니까? 성운 안 되면 80% 환불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다 있어요. 그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근데요, 사장님. 이번 달에 계약하시면 10% 할인 들어갑니다. 연말 프로모션이에요. 다음달 되면 정가로 올라가요. 나는 팔짱을 꼈다. 생각 좀 해보고. 사장님. 그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조건이면 여기 있는 여자들 대부분 오케이 나옵니다. 근데요, 진짜 좋은 여자들은 빨리 빠져요. 이번 주에 사장님 말고도 상담 2분 더 오시거든요. 나는 그 말에 속았다. 아니, 속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하는 거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기대감이 조금 더 컸다. 49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2주 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맞선 일정 잡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벌써요? 네, 여자 쪽도 사장님 프로필 보고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 나이에 무슨 양복이야.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인천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호치민 땅에 내려앉았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공항에는 김 실장과 현지 코디네이터가 나와 있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짐 제가 들게요.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 버나가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 사장님,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맞선 잡혀 있습니다. 여자 쪽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떤 여자일까?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을까?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오후 3시 호텔 1층 카페에서 맞선이 잡혔다. 나는 30분 전부터 내려와서 기다렸다. 손에 땀이 났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긴 생머리, 하얀 원피스, 조용한 눈, 사진보다 훨씬 예뻤다. 안녕하세요. 어눌한 한국어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준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다. 저는 투이예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이다. 맞선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투이는 더듬더듬 한국어로 직접 말하려고 애썼다. 저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했어요. 어떤 드라마 좋아해요? 응답하라 1988. 덕선이 너무 예뻐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저도 그 드라마 좋아합니다. 사실 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맞선이 끝나고 김 실장이 물었다. 사장님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여자 쪽도 오케이래요. 바로 다음 단계 진행할까요? 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투이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호치민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투이의 고향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흙바닥 마당. 마당에는 닭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투이의 아버지가 나왔다. 얼굴이 검게 탄 과묵한 농부였다. 악수를 청하자 거친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딸을 잘 부탁합니다. 통역사가 전해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투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딸이 한국 가면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다. 이 사람들 믿음 저버리지 말자. 투이 꼭 행복하게 해주자. 그날 저녁 투이네 집에서 작은 혼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 20여 명이 모여 축하해줬고 투이는 빨간 전통 의상을 입고 내 옆에 섰다. 사진을 찍는데 투이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다. 베트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와 투이는 함께 한국으로 왔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투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와, 한국이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이 예뻤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투이는 창밖만 바라봤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번쩍이는 간판들. 여기 진짜 베트남이랑 많이 달라요. 앞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말하자 투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앞에 도착했다. 3년 전에 장만한 32평 아파트. 여기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투이가 거실을 둘러봤다. 와, 넓어요. 마음에 들어? 네.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첫날 밤을 보냈다. 투이는 수줍게 굴었고 나는 어색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드디어 내게도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일은 이틀 뒤부터 시작됐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투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여기 있어? 방에서 자지. 아,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낯선 환경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투이는 나와 같은 침대에 눕지 않으려 했다. 여보, 방에 들어와. 왜 거실에서 자려고 해?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불안했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천천히 가면 돼. 결혼 3일째. 나는 투이에게 쇼핑을 제안했다. 여보, 옷 좀 사러 가자. 한국 춥잖아. 따뜻한 옷 사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투이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백화점에서 나는 투이에게 옷을 골라줬다. 패딩 하나, 니트 3장, 청바지 2벌, 운동화 한 켤레.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다. 87만 원. 사장님,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투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보, 마음에 들어?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점심으로 한정식을 먹으러 갔다.
여보, 이거 먹어봐. 불고기야. 투이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입맛에 안 맞아? 다른 거 시킬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밥 몇 숟갈만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씁쓸했다.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투이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혼 4일째 밤, 나는 투이에게 다가갔다. 여보, 오늘은 같이 자자. 투이가 몸을 움츠렸다. 저, 피곤해요. 매일 피곤해? 뭐가 그렇게 피곤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투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두려움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다. 미안해요. 그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뭐지? 뭐가 문제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결혼 전 베트남에서는 분명 다정하게 굴었다. 손도 잡아주고 웃어주고 한국 가면 잘 살자고 했다. 근데 한국에 온 뒤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설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가?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눌렀다. 아니야. 그냥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무 급하게 구는 거야. 결혼 5일째. 투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다. 여보, 누구랑 연락해? 베트남 엄마요. 아, 그래. 보고 싶지? 네.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불만 있어? 투이가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불만? 없어요. 그럼 왜 그래? 왜 나를 피해?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첫날 밤 이후로 나랑 제대로 말도 안 하잖아. 나는 답답했다. 투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 벌써 닷새째야. 언제까지 적응만 할 거야?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잤다. 결혼 6일째 아침. 나는 눈을 떴다.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목이 뻣뻣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다. 투이 일어났나? 방문을 열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화장실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현관을 봤다. 슬리퍼가 없었다. 산책 갔나? 옷장을 열어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텅 비어 있었다. 4일 전 백화점에서 사준 옷들, 베트남에서 가져온 옷들, 전부. 여권도 없었다. 화장품 파우치도 캐리어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투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니? 나는 주저앉았다. 나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다. 혹시 쪽지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 서류, 비자, 서류가 담긴 파일만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박도준입니다. 지금 투이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다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잠깐만요,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혹시 싸우셨어요? 아니요. 안 싸웠어요. 아니, 좀 말다툼은 했는데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죠. 그러니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다. 사장님, 저희가 현지 연락처 통해서
가족 쪽으로 연락해 볼게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시간 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베트남 가족 쪽으로 연락해 봤는데요. 네. 투이 씨가 거기에도 연락 안 했대요. 가족들도 모른대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저희도 모르죠. 사장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실종 신고하시고요. 경찰이요? 네. 불법 체류로 넘어가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경찰서로 향했다. 가까운 경찰서에 들어서니 민원실 직원이 나를 올려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아내요?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 아침이면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성인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일단 좀 앉으세요. 직원이 담당 형사를 불렀다. 40대쯤 돼 보이는 형사가 나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는 것, 베트남에서 혼례를 올리고 한국에 왔다는 것, 결혼 6일 만에 짐을 싸서 사라졌다는 것.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국제결혼 사기 케이스가 요즘 좀 있긴 합니다. 사기요? 네. 처음부터 귀화 목적으로 결혼하고 잠적하는 경우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럼 투이가 처음부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죠. 일단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일단 실종신고서 작성해 주시고요. 비자 상태 확인해서 불법 체류면 출입국사무소랑도 연계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투이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만 되풀이했고 김 실장은 전화를 피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도망간 거지? 투이와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베트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미소, 안녕하세요라고 하던 어눌한 한국어, 작고 따뜻했던 손, 전부 연기였던 걸까?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한 걸까? 나는 분노와 자괴감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김 실장을 찾아갔다. 사무실에 쳐들어가니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김 실장, 나와요. 안쪽에서 김 실장이 나왔다. 사장님, 왜 이러세요? 여기 다른 손님도 계신데. 손님? 손님을 또 사기치려고요? 사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희가 뭘 사기쳤습니까?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가족 쪽에도 연락 안 된다니까요. 그럼 책임져요. 3천만 원 날렸어요, 나.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계약서 보셨잖아요. 결혼 성사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혼례 올리고 한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6일 만에 도망갔는데 저희가 도망가라고 시켰습니까? 투이 씨가 한국 와서 마음이 바뀐 거죠.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주먹을 떨었다. 그러니까 니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거잖아. 사기꾼인 거 알면서 보낸 거 아니야? 증거 있습니까?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변호사, 고소,
머릿속이 복잡했다. 돈을 더 들여서 고소를 해야 하나? 해봤자 돈이 돌아오기는 할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도준 씨 되시죠? 네.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투이 씨 비자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긴장했다. 네, 말씀하세요. 투이 씨 비자가 만료됐는데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인데요. 혹시 소재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6일 만에 잠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혼인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혼인관계요? 네. 불법 체류 상태에서도 혼인관계는 유효하거든요. 이혼 절차 밟으실 거면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이혼요? 같이 산 것도 일주일이 안 되는데?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 사장, 베트남 여자한테 바가지 썼대. 3천만 원 주고 데려왔는데 일주일 만에 도망갔대나? 에휴, 그 나이에 무슨 국제결혼이야. 속을 만하지. 나는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었다. 공장 직원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봤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소주 1병, 2병. 취해야 잠이 왔다. 내가 왜 이 꼴이 됐지? 거울을 보면 초라한 얼굴이 비쳤다. 49, 처음 해본 결혼. 3천만 원을 쏟아붓고 6일 만에 버림받은 남자. 나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괜찮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소문 다 들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이 한숨을 쉬었다. 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와. 밥이나 먹자. 됐어. 안 됐어. 형수도 걱정하잖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형한테 무슨 낯짝으로 가.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형네 집으로 향했다. 형네 집 거실에 앉으니 형수가 밥상을 차려왔다. 도준아, 많이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형수, 신경 쓰지 마세요. 형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야, 술이나 한잔해. 나는 소주를 받아 마셨다. 형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너 요즘 잠을 못 자지? 눈 밑에 다크서클 봐라. 공장은 나가? 나가긴 나가는데 일이 안 돼.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런 일 당하고 멀쩡할 놈이 어딨어. 형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도준아, 그 여자 아직 연락 없어? 네. 없어요. 경찰은? 수사 중이래요. 근데 잡히기 힘들대요. 불법 체류자는 음지에 숨어버리면 찾기 어렵다나. 형수가 한숨을 쉬었다. 에휴, 나쁜 년. 형이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야, 돈은 됐고 너 건강이나 챙겨라. 그 돈 날린 거 수업료 냈다 생각해. 3천만 원이 수업료야? 내 목소리에 날이 섰다. 형이 내 어깨를 잡았다. 야, 들어. 3천만 원 큰 돈이지. 근데 내 건강보다 크냐? 내 인생보다 크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이 말을 이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 지금 이대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정신 차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형네 집에서 자고 돌아왔다. 오랜만에 술 취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사장님, 저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 유흥가에서
투이 씨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연락드려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바로 신림동으로 향했다.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서 봤어? 신림역 근처 골목이요. 유흥업소 많은 그 골목. 거기서 베트남 여자들이랑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언제? 3일 전이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투이 씨 사진 보여주신 게 몇 달 전이라.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신림동 골목을 헤맸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노래방, 마사지, 술집. 나는 닥치는 대로 들어가 물었다. 혹시 투이라는 베트남 여자 알아요? 26, 긴 머리. 업소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런 애 없는데요. 여기 베트남 애들 많아서 이름만으론 모르겠는데. 나는 2시간 넘게 골목을 돌아다녔다. 허탕이었다. 저녁이 되자 골목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한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때 골목 저쪽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베트남어로 떠드는 여자 서너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긴 생머리, 익숙한 옆모습, 심장이 멎었다. 투이.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였다. 투이가 잠시 굳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아! 나는 뒤를 쫓았다. 투이는 골목 사이를 미친 듯이 뛰었다. 나도 뒤를 쫓았다. 투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좁은 골목, 계단, 다시 골목.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찼다. 49,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느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숨을 몰아쉬며 건물을 올려다봤다. 낡은 건물. 간판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 봤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투이를 직접 봤다. 살아있었다. 여기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잡지 못했다. 나는 경찰에 연락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신림동에 있어요. 어느 건물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건물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출입국 쪽이랑 협조해서 단속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경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혼자 다시 신림동을 찾았다. 그 건물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었다. 하지만 투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왔다는 걸 알고 도망친 것 같았다. 나는 허탈했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발견했다. 저도 베트남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었다. 내용이 나와 거의 똑같았다. 중개업체 통해 만나서 베트남에서 결혼. 한국에 데려왔더니 한 달 만에 잠적. 댓글에도 비슷한 사연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저는 2,500만 원 날렸습니다. 저는 3달 만에 도망갔어요. 중개업체 고소해봤자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스크롤하며 읽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나는 그 글에 댓글을 달았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야기 나눠봐도 될까요?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45의 남자, 이름은 정대호. 우리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정말 비슷하네요. 저도 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네.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베트남에서 흔한 이름이래요. 정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2년 전에 당했어요. 한 달 버티다가 도망갔죠. 그 뒤로요?
경찰 신고하고 중개업체 고소하고 별짓 다 했죠. 근데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중개업체는요? 무혐의 나왔어요. 사기죄 성립이 안 된대요. 결혼은 정상적으로 성사됐으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냥 당한 채로 끝인 건가요? 네. 그냥 끝이에요. 정대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박 사장님, 조언 하나 할게요. 네. 포기하세요. 네. 돈 돌려받겠다고 아등바등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저도 2년 동안 매달렸는데 남은 건 스트레스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냥 포기해요? 3천만 원을? 3천만 원 아깝죠. 근데 앞으로 들어갈 시간, 변호사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더 잃어요. 나는 정대호의 말을 무시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승소 가능성 낮습니다. 왜요? 계약서에 결혼 성사 후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고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거든요. 그럼 사기죄는요? 기망행위 입증이 어려워요. 업체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중개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꽤 나갈 거예요. 각오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는 기다렸다. 한 달, 두 달.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박도준 씨, 중개업체 고소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네. 사기죄 성립이 안 돼서요. 기망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결과.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허탈했다. 변호사 비용으로만 200만 원이 더 나갔다. 그 뒤로 나는 급격히 무너졌다. 공장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직원들이 걱정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러세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소주를 마시고 잠들고 다시 눈을 뜨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다. 도준아, 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어머니, 바빠서요. 바쁘긴. 형한테 다 들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준아. 네. 엄마가 뭐라 할 줄 알았어? 에휴, 이놈아. 돈 잃은 거, 그게 뭐 대수냐?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어머니, 너 지금 밥은 먹고 다녀? 살은 빠지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놈아, 당장 내려와. 내일이라도 내려와. 어머니, 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내려오라면 내려와.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왔어? 네. 어머니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놈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녔냐?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들어와. 밥 차려놨다. 밥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제육볶음, 계란찜, 콩나물국.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그래? 왜 울어? 어머니.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저 바보죠? 그 나이에 국제 결혼한다고 나섰다가 사기당하고. 3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렸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그게 끝이야? 네. 돈 잃은 거, 그거 끝이야? 너 아직 살아있잖아. 팔, 다리 멀쩡하잖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놈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혹시 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밤새 잠이 안 왔다. 어머니,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알겠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시골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어머니는 매일 밥을 차려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나는 조금씩 살이 붙었다. 잠도 좀 자게 됐다. 일주일 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공장 문을 열었다. 직원들이 반겼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미안. 내가 그동안 좀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몸은 좀 나아지셨어요? 이제 괜찮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투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다. 문득문득 떠올랐다. 베트남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미소, 안녕하세요라고 하던 어눌한 한국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정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포기하세요. 아등바등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3천만 원.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비싸디 비싼 수업료. 몇 달 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저도 국제 결혼 사기 피해자입니다. 같은 피해자분들 이야기 나눠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나와 비슷한 사연의 남자들이었다. 우리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 저는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중개업체 놈들 다 잡아 가둬야 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조금은 위안이 됐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국제 결혼 사기 피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적 먹튀라 불리는 이 범죄는. 나는 TV 앞에 앉아 그 뉴스를 봤다. 인터뷰에 나온 남자가 말했다. 3천만 원을 들여서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잡지도 못하고요. 나와 똑같은 이야기였다. 앵커가 말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합니다. 300건. 나 같은 사람이 300명이나 있다는 얘기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오픈 카톡방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저 투이 씨 찾았어요. 뭐? 투이 아니고 제 아내요. 찾았어요. 방이 술렁였다. 어디서요? 인천에서요. 불법 체류 단속 걸려서 잡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강제 퇴거됐대요. 베트남으로 돌아갔대요. 방에 침묵이 흘렀다. 한 남자가 물었다. 돈은요? 돌려받았어요? 아니요. 돈은 못 받았죠. 그냥 퇴거만 됐대요. 에휴. 다들 한숨을 쉬었다. 나도 한숨을 쉬었다. 6개월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도준 씨, 투이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투이 씨가 불법 체류로 적발됐습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고 곧 강제 퇴거 예정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도준 씨, 혹시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만나요? 네. 퇴거 전에 면회 가능합니다. 나는 고민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하지? 왜 도망갔냐고 따져봤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 됐습니다. 네, 안 만날래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투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미소가 떠올랐다. 거짓이었다. 전부 거짓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투이 씨 강제 퇴거됐습니다. 네. 혼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대방 소재지가 베트남이니까 공시송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데 3개월이 걸렸다. 3개월 뒤 나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혼자가 됐다. 결혼 6일, 이혼까지 10개월. 이것이 내 첫 결혼의 전말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 투이는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이혼도 마무리됐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3천만 원.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예전처럼 공장에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고 TV를 보다 잠드는 생활.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한 가지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로움을 받아들이게 됐다.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도준아.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진짜? 진짜 괜찮아. 형이 웃었다. 다행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라. 조카 생일이야. 알았어. 토요일 나는 형네 집에 갔다. 조카가 뛰어와 안겼다. 삼촌. 우리 민수 다 컸네. 형수가 케이크를 내왔다. 도준아, 자리 앉아. 밥 먹자. 나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그 소리 속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뭘까? 나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집착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투이는 처음부터 내 곁에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건 결혼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은 형이었고, 형수였고, 어머니였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었다. 그걸 잊고 살았던 거다. 지금 나는 51살이다.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직원 수는 15명으로 늘었다. 재혼 생각은 없다. 아니, 아직은 모르겠다.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지도.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다. 혼자여도 괜찮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그게 두렵지 않다. 어머니가 그랬다.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 말이 나를 살렸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